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국가 반란 수계에 파면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반란의 잔해 속에 묻혀 있습니다. 반란 잔당들이 남아 여전히 국익을 해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트럼프 보호관세가 시작되자마자 발생한 미 국채시장의 발작과 관세 유예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우 대한민국을 복구할 기회를 얻었지만 시민들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은 반란을 종식해야 할 시간입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망가져버린 대한민국을 복구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그만이라는 소리가 나오기만을 반란 잔당은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위해 반란의 종식을 방해하는 그 어떤 무리든 단호히 척결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택이 중요한 때입니다. 어느 개인, 어느 집단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익,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시민의 안녕과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레기들이 띄워주는 자를 조심해야 하며 화해와 용서, 화합을 이야기하는 자, 지난날에 비추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특히 갈라치기를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청소를 해야만 하는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소하는 것이 쓰레기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식을 위한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관세 시행을 계기로 트집 잡기의 대상이 된 부가가치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하는 까닭은 태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사람의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태도와 행동과 습관이 우리 자신을 나타내줍니다. 인사말, 보여주는 태도, 댓글 하나를 적을 때에도 조심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좋은 행동은 좋은 습관을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올바르게 기억하려면 올바른 단어로 불러주어야 합니다. 어떤 대상을 가리켜 불러주는 단어가 곧 그 대상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단어로 대상을 지칭함으로써 그 대상을 올바르지 않게 정립한 사례가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까짓 단어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어 선택의 중요성을 간과하고는 합니다. 특히 언론에서 쓰는 단어를 비판 없이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처단해야 할 민족 반역자 세력에게 친일파, 보수 혹은 극우라고 불러줌으로써 그들은 그저 일본과 친할 뿐인 자들, 보수 세력, 극우 세력이 되었습니다. 기레기들은 기사를 쓸 때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개돼지처럼 속여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단어로 대상을 정립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틀 안에 가둘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영화 내부자들의 이강이라는 인물이 단어 선택의 중요성, 표현 하나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조합해낸 단어로 대상을 지칭하는 일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싶다면 그 대상을 올바른 단어로 불러주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상호관세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호관세는 국가 간에 서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이 먼저 시행한 관세 부과가 상호관세라는 미국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세라고 쓰는 것이 옳습니다. 미국이 먼저 보호관세를 부과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관세는 보복관세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에도 예외 없이 보호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트집을 잡았는데요. 그럼 부가가치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는 원재료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롭게 더해지는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달걀, 버터, 설탕 등의 재료로 상품을 만들 때 부가가치가 더해진 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부가가치세를 보조금의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불공정한 행위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원재료를 이용해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재료비에 부가가치, 즉 이윤을 더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값을 받는 것입니다. 화면 오른쪽 밑부분처럼 농부가 원재료를 공급하고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서 소비자가 받게 될 때까지 모두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이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 붉은 상자 안 공급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급자는 공급자이기도 하지만 원재료를 사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세 등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공급자는 원재료 판매자에게 원재료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00원을 주고 사옵니다. 원재료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1,000원을 국세청에 내게 됩니다. 공급자는 원재료로 빵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00원에 판매합니다. 소비자는 빵 가격 3만원과 부가가치세 3,000원을 포함한 33,000원을 공급자에게 주고 빵을 사는 소비행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낸 것이 됩니다.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맡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공급자는 소비자로서 원재료를 샀고 생산자로서 소비자에게 빵을 공급했습니다. 원재료 판매자에게 원재료를 사면서 준 부가가치세는 매입 세액이 되고 소비자에게 빵을 팔면서 받은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이 됩니다. 실제로는 거래건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아니므로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것이 공급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사용하지만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상품에 적용하는 판매세 제도를 사용합니다. 부가가치세와 판매세가 다른 점은 판매세는 최종 소비자가 상품을 살 때 내지만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상품이 생산 유통되는 단계에서 모두 과세된다는 차이점이 있고 원산지와 관계없이 판매되는 모든 상품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다만 생산 유통되는 과정에서 제조 유통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상품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상품에는 부가세가 환급되고 비교적 세율이 낮은 미국 판매세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이 손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한국 조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미국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품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이지 보조금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산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은 국산 제품과 같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동일 조건 경쟁이므로 차별적 대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주장은 국제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현행 국세 체계표 중 직접세와 간접세 항목을 확대해보면 간접세 항목 중 일반 소비세에 부가가치세가 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소비자가 소비 행위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공급자가 맡아두었다가 내게 되는데 이렇게 납세 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내는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가 내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고 소비 행위를 통해 필수적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재원이 되는 세금에는 항상 조세 마찰, 즉 세금을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조세 저항은 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신고 납부 등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반대 행위를 뜻하지만 조세 마찰은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마음, 국세청이 집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직접세에 대한 조세 마찰은 강하지만 간접세에 대한 조세 마찰은 상대적으로 약한 면이 있습니다. 직접세를 인상하게 되면 큰 조세 마찰을 마주하게 되지만 간접세를 인상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큰 조세 마찰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예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값 인상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의 인상을 추진하면서 시민에게 이해하도록 설명하지 않고 간접세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시민 저항에 대응하기는 싫으니 쉬운 길을 택해서 시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꼼수에 속지 않도록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인물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각국 부가가치세와 OECD 평균을 살펴보겠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등은 25% 세율, 영국, 프랑스 등은 20% 세율, 독일 19% 세율, 한국은 10%이며 OECD 평균치는 19.3%입니다. 미국의 판매세는 주마다 다르며 최대 11.5%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평균적으로 6.6% 수준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제종합미디어그룹 마켓워치는 지난 1월 17일 이후, 즉 트럼프 재집권 이후 4월 5일까지 미국 증시 시가총액이 9조 6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1경 4천조 원이 증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조도 큰 돈인데 1경이라는 금액은 그 규모가 확 와닿지 않을 만큼 큰 금액입니다. 공포지수라고도 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45.6일까지 올라 2020년 4월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현지 시각 4월 9일 9시 37분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지금이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글을 남깁니다. DJT라는 것은 도널드 존 트럼프, 본인 이니셜이기도 하지만 뉴욕 증시에 상장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종목 코드이기도 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지금이 트럼프 미디어 주식을 살 때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같은 날 13시 38분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부과하기 시작한 보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 따른 결과는 나스닥이 2001년 이후 최대 상승, S&P 지수는 역대 세 번째 상승, 다우지수는 여섯 번째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날 상장주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식은 21.67%가 폭등하였습니다.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지분 5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만 4억 1,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6,041억 원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시장 조작, 주가 조작 행위에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 됩니다. 주식시장의 큰 변동성만이라면 시장 참여자들에게 좀 참으라고 하면서 다 좋게 되는 과정일 뿐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관세 90일 유예 발표를 하게 됩니다. 먼저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여러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높아져서 너도 나도 돈을 빌리는 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므로 금리는 더 높게 받게 될 것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낮아지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이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면 채권의 인기가 시들면서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우려될 때,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게 되면 채권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익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채권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보호관세 유예 조치의 배경이 된 것은 미 국채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미 국채 10년물과 미 국채 30년물 그래프를 보면 10년물 수익률은 0.36%포인트 상승, 30년물은 0.5%포인트 상승하며 각각 4.343%, 4.805%를 기록하며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 국채 시장이 전통적인 피난처, 즉 안전자산이라는 지위를 잃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모기지 금리 등과 연동되어 있으니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로서는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 장기 채권 금리의 급격한 상승 원인은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미 국채금리의 급등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 정부의 통치 행위 자체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책 불안전성이 증대되고 보호관세 추진 등 정책 리스크를 큰 위험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정부 기능의 안전성, 공무원들을 해고하면서 연방 관료제에 대한 불확실성, 법치주의에 대한 회의 등이 커지고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장기 국채금리는 단기 국채금리 더하기 기간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상승하는 것이고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기간 프리미엄을 끌어올려 국채 수익률 상승을 견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동성 위기 헤지 펀드들의 국채 청산 가능성 상승이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마진콜 요구로 헤지펀드들이 현금 부족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헤지펀드들은 뉴욕 시장 폭락 여파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마진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장기 채권 금리가 크게 오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한 배경의 가장 큰 원인은 베이시스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시스 트레이드는 국채 선물과 현물 중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사고 다른 것을 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취하는 거래로서, 차익이 적어도 다수의 연속된 거래로 이익을 거두며 많은 헤지펀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다시 국채를 사고 또 산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레버리지 거래입니다. 밀레니엄, 시타델, 발리아스니 등 6대 스트래티지 헤지펀드의 규제 자산은 2024년 기준 1조 5천억 달러 규모였고, 이 자산이 단 하나의 거래, 즉 장기국채 스프레드 거래, 주로 30년물에 투자된 것입니다. 미 전체 국채 시장은 대략 25조에서 27조 달러 규모이고, 헤지펀드들이 미 국채의 약 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처럼 헤지펀드들의 1조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거래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순기능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시장이 흔들릴 때는 도미노처럼 충격이 퍼지고 시장 변동성을 키우게 됩니다. 시장 유동성 하락은 펀드들의 강제 청산, 국채 가격 폭락, 연쇄 마진콜을 부르게 되고 금융시장의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미 국채 매도설입니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 추이는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왼쪽이 최근 10년간 국채 보유량 추이이고, 오른쪽은 2024년에서 2025년 현재까지 국채 보유량 추이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7,608억 달러 규모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입니다. 2013년 11월 1조 3,167억 달러의 국채를 보유하면서 정점을 찍었고, 이후 추세적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정이 나오는 원인은 보호관세 부과 시기와 맞물려 미국 시간 새벽 동부가 기준으로는 낮 시간대에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으며, 작게 보는 까닭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는 조용히 팔기보다는 협상의 카드로서 이용 가치가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세적인 국채 규모 감소가 계속되어 왔기에 미 국채 규모 축소는 상수로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일본 헤지펀드의 60배 레버리지 운용이 가장 큰 국채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헤지펀드가 미 10년물 국채를 이용한 60배 레버리지 거래를 진행했으나 거래 실패로 베이시스 트레이드 청산 과정에서 10년물 채권의 대규모 투매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원인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 약세가 발생했으며, 엔화와 스위스 프랑 등 다른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상승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중 10년물은 일본의 헤지펀드의 영향이고 30년물은 미국의 헤지펀드들의 영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채시장에 발생한 충격으로 앞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할지, 또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헤지펀드들이 파산하고 금융기관들이 쓰러지더라도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일지,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트럼프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진행되기에는 곳곳에 암초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보호관세의 표면적인 목표는 무역 불균형의 해소, 제조업의 회귀, 국가안보의 강화, 정치적 지지 기반의 강화, 그리고 관세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경제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관세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세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인식은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흥에 관세를 이용하려는 생각은 비슷하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관세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표상으로 큰 틀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는 달리 미국 내부의 계층 간 불평등 문제와 중산층의 붕괴는 미국 경제의 핵심 문제이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정치인들의 해결 노력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나 불필요하고 방만한 예산을 줄이고 미국 내 계층 간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 정치인은 인기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정치인 자체의 생명이 끊어질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런 생태계를 미국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해야 하고 미 시민들이 경도되는 이슈를 자극하고 선동하여 트럼프가 당선된 것입니다. 보호관세와 같은 정책의 추진은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지만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문제는 핵심을 바로 보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보다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도 안 되겠다,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의미 없는 정권 가리만 반복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의도처럼 보호관세를 통해 미국만 잘 살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함께 서로 돕지 않는다면 결국 무언가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관세로는 결코 미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의 회기 또한 산업 생산 비용을 고려하면 미국 내로 복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은 생산 공장만 옮긴다고 되는 것이 아닌 기반 산업, 밑도급 업체가 모두 이전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관세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보호관세를 협상 카드로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것 또한 여러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부작용이 더 클 것입니다. 만약 목적이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보다 신뢰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은 협상을 지키지 않는 모습, 무언가를 더 요구하는 모습, 언제든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모습, 그리고 도덕적 해이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협상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기축통화의 패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로마 제국은 약탈에만 의존했던 것이 몰락의 원인이 되었으며 스페인은 로마 제국에 필적하는 영토를 가졌지만 빈약한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전쟁을 거듭하여 쇠락하였고 네덜란드는 무역으로 패권을 얻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해 쇠락하였고 영국은 산업혁명을 발판으로 패권을 잡았지만 기술 혁신 없이 경쟁력에서 밀려 쇠락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달러가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풍부한 유동성과 개방된 자본시장 덕분에 전세계 최고 국채시장인 미국 국채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미국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전통적인 피난처라는 지위를 잃어가고 있던 상황에서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국가 신용도 하락이 발생하고 미 국채가 안전자산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속도가 가속화된다면 달러 또한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을 빠르게 잃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특정 통화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통화가 서로 경쟁하며 사용되는 상황인 다극통화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호관세로 촉발된 미 국채시장 발작과 관세 유예가 발표된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